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우리 누구죠? 포인트였다. 안동환 수장이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어디에 가까워가지고 통화를 하느라고 못 봤어요. 못 들었어요. 근데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전에 했던 유은하 소장님의 장충 강의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이 두 파트 가지고 앞으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오시원들을 괴롭히고 싶어서 그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이렇게 민원이 너무 세가지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단지에서는 민원인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과태료에 자유로우려면 어째요? 오전에 했던 그 강의와 지금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선정 지침이라고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6일자로 최초로 제정이 됐었습니다. 제정이 돼가지고 16번에 걸쳐서 올해 24년 4월 12일 날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죠. 중간중간에 개정이 돼가지고 1년에 적게는 한 번, 많게는 3번까지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입혀나는 것을 알려고 하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냥 검사로 물어보고 싶든가 아니면 110에 700에 바로 문의를 하시던가 지자체로 문의를 하시던가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전에 소개받았더니 16년 됐어요. 16년 되다 보니까 저도 생각 안 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빨리 소장님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묻고 싶거든요. 그런데 좀 창피해요. 선생님 사실 16년이 됐는데 이런 걸 보고 많이 전화 오네. 이런 생각 할까봐 전화 빨리 못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소장님들도 저희도 소장님들한테 업무에 관해서는 조금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우리가 또 듣다 보면 또 다른 것도 알게 되고 서로 또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몰랐던 걸 더 많이 알아가게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로서는 자존심을 내려놓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조에 보면은 이 선정 지침 자체가 어디에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무관리, 공동주택에만 적용이 되죠. 그럼 비의무관리라면 해당이 없죠. 그런데 오전 강의처럼 장충은 비의무관리도 해당이 되죠. 어쩔 때요? 승강기가 있을 때 그 부분을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23년 6월 13일자로 대폭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요? 주택관리업자에 관련된 재계약과 입찰로 냈을 때의 절차가 대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작년에 6월 13일날 개정이 됐으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딱 1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1년 동안에 우리 아파트에 재계약이 있었던 단지의 소장님들은 몸으로 다 익혀서 그 절차를 쓸 것이고 이제 이 중에서 한 50%는 이 절차에 의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피해관리 재계약이 보통 3년은 돼 있죠. 왜 그래요? 상위법에 장기수선 계획을 고려해 설명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고려하여라는 그 단어 때문에 아파트에서 회장님들이 2년만 기다려가지고 또 2년으로 된 데도 있어요. 5년으로 된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단지에 최대한 3년에 가깝게 해놔야 조금 더 수월하겠죠. 한 군데 정도는 1년짜리도 있어요. 그런 데는 일단 문제가 있겠죠. 재계약했는데 들어와서도 또 재계약해야 되고 상당히 불안하겠지 않습니까? 이 수의계약 절차가 과거에는 어땠어요? 3가지 방법을 했지 않습니까? 입주자 대표에서 과반 의결하고 그 다음에 10분의 1 이재기가 들어온가를 보고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했을 때만 재계약이 되는데 지금은 이 두 가지가 빠지고 첫 번째 건 입주자 대표의 과반수를 들어가고 그 과반수가 통과하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여기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어째요? 더 수월해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시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재계약 안 하신 분이에요. 네. 자, 동대표 9명이라고 하고요. 과거에는 3분의 1을 통과했어야 돼요. 그럼 6명 찬성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9명의 과반수니까 5명만 찬성해도 통과돼요. 그러고 나면 입주자 등에게 과반수는 소유들 그냥 또 껴먹기로 하셨으니까 조정
우리 입주민들은 찬성하는 성향이 있어요. 전체 입주민 다 찬성을 보면 제가 장담하는데 95%는 찬성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 성향은 몇 프로 안 돼요. 근데 어떤 단체에서 52% 투표율이 52%가 나온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계약할 때 반드시 70%를 넘기라고 조언을 드리거든요. 우리 팀장님들한테, 소장님들한테 전담하고. 그런데 어떤 모 단체에서 52%의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재계약하는데. 근데 찬성이 49%, 반대가 3%. 그래가지고 부결돼서 입찰 나와서 저희 회사가 땄어요. 저희 소속의 소장님이 아니라 타소속 소장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희한테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 소장님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반대해가지고 입찰 나오고 하는 분위기 있다 이거죠. 그래서 투표율은 반드시 방금 전에 그 강의 때 그 얘기 하시더만요. 선관위에서 투표율이 저조할 때는 방문 투표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넣어가지고 투표율 7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소장님도 이런 질문을 하시대요. 이틀간 전자투표 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이틀간 해갖고 열어봤더니 아바우스가 안 나오고요. 찬성이. 투표율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시 방문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 안 했는데 뒷표를 중간중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안 되죠.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하다가 중간에 투표해보고 다시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선거하는 이 회의에서 투표율이 저조할 때는 기관 방문 투표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전문가의 소장님들이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선관위에서 투표율이 52%가 안 나오고서 누구라고 하세요? 소장님이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입주위하고 선관위는 비전문가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소장님들한테 항의하고 주민이 가니까 거기 선관위 없는가 이렇게 또 답변을 한 거예요. 또 그런 거는 그 민원이 좋아요.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한다고. 그래서 말씀도 아까처럼 정치적으로 잘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통과되고 또 통과되면 좋은데 부결됐다고 하는 게 둘 다. 그러면 입찰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입찰을 나올 때는 여기 재계약할 때도 계약의 대상자, 계약 조건 등을 가지고 재계약하는 거죠. 그냥 복송합시다, 참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 대상자 복송, 그리고 계약 조건은 위탁 수수료, 계약 기간 이런 것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묻게 되는 것이고 이게 부결되면 이제 입찰 대표에서 입찰할 때의 중요한 사항, 입찰의 종류, 낙찰의 방법, 선가 자격 제한 이 세 가지를 물어서 주민들한테 다시 과반수를 산산이 되면 이제 입찰을 했다 이거죠. 입찰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입찰의 종류 뭐예요? 일반경쟁 입찰, 제한경쟁 입찰, 진행경쟁 입찰 이런 게 있잖아요. 뒤에 또 나옵니다. 낙찰의 방법은 최저가, 최저가 또는 적격심사제 이렇게 위탁관리 같은 경우는 적격심사제가 원칙입니다. 참가 자격 제한은 세 가지 있죠. 넘어갈 수 있어요. 기술력, 자본금, 실적 딱 세 가지 외에는 하면 안 돼요. 근데 뒤에 가면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네. 자, 이제 일반 경제 입찰 같은 경우는 몇 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구해야 가능해요. 2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 10개가 들어오든 100개가 들어오든 다 생각되고 정확하게 2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었을 때만 인정하고 어디 업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제한경제 입찰은 3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돼야 되는데 그 제한은 그게 들어와야 되겠죠. 지명경제 입찰은 10개 미만일 때는 5개 이상을 증명하고 5개 미만일 때는 3개의 업체가 있으면 3개 다 증명하고 특수한 기술을 요할 때 우리하고 관계가 없죠. 네. 낙찰의 방법은 적격심사와 표백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체크과 최저가는 그냥 딱 그 금액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기술력, 자본, 실적을 제한할 수 있죠. 자 이제 개찰을 한다고 보게요. 최저가, 최고가에 대해 개찰을 할 때 제출 소요, 국세, 지방세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등기부, 등본 등 이런 것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탈락. 네, 이거 개찰할 때 문의가 많이 와요. 그리고 적격심사일 때는 이거를 제출 서류라고 하고 적격심사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출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면 탈락이고 적격심사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면 영점 처리다 이거죠. 반 중요하죠.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것도 탈락.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참가자격 제한에 아까 3가지 할 수 있다고 했죠.
기술력, 자본금 실적 거기에다가 삽입할 수 있는 게 현장 설명에 참석한 업체는 삽입이 가능하나 사업 설명 또는 브리핑 또는 프리젠테이션에 하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이런 단어는 삽입하면 안 된다 이거죠. 참가자의 제한 이거는 그냥 원상 사항인 거죠. 대신에 사업 설명에 참석 안 하면 적격심사 점수를 높게 주면 되겠죠. 그거는 이거 같다라고 표현하는 고소장이 계시더라고요. 현장 설명에는 입찰공고를 해놨는데 페인트 공사 입찰공고를 해놨는데 업체들이 오니까 소장님이 본인이 시간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본인이 주체가 돼가지고 하는 게 현장 설명이고 사업 설명이면 어째요? 업체가 가서 이렇게 저렇게 관리를 해주겠습니다 하는 게 사업 설명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 하시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적격심사제가 아닐 때 최저가 입찰일 때는 몇 점을 어째요? 입찰가의 점수가 몇 점이에요? 30점 만점이죠. 적격심사에서 최저가일 때는 그냥 최저가 업체를 딱 선정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적격심사일 때는 100점 만점 중에서 30점을 몇 점으로 배점할 것인지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최저가일 때는 30점, 그 아래는 그렇죠. 3점 차이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27점. 3등은 24점, 4등은 21점, 5등은 18점, 6등은 18점, 7등은 18점, 다 18점이에요. 그런데 관리가 특히 개정됐죠. 어떻게 개정됐어요?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 강의에서도 관리 규약을 꼭 따라야 돼요. 관리규약 수칙이 개정이 되면 꼭 반드시 우리 관리 규약에 개정을 해야 됩니까? 상위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개정이 된 것은 90일 내에 관리 규약을 개정해야 되나? 그런데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전국의 한 군데에서도 과태료를 맞은 적은 없죠. 다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상위법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개정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이렇게 혼정사항이잖아요. 가중치를 넣어서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합리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오더라고요. 가중치를 넣어서 해야 돼요? 아니면 옛날 현재 방식이 그냥 30점, 27점, 24점, 21점, 18, 18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문의 와요. 그거를 소장님들이 지금 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판단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방식이 좋을 것인지. 이 식을 한번 봐보십시오. 30점 만점에서 30점에다가 가중치를 곱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30점이죠. 이제 이 빨간색만 먼저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찰가에서 최저가를 빼서 다시 최저가로 나눠줘요. 이 공식 잘 가보셔요. 1번 업체부터 8번 업체까지 잘 했어요. 이게 지금 최저가가 500만원에서 그냥 최저가로 했으면 최저가 업체 현재 방식대로 30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2번 업체가 5만원 했었고 3번 업체가 50만원, 4번 업체 600만원, 700만원, 750, 800, 900, 1000 이렇게 입찰을 했네요. 입찰 뭐 같아요? 1000대 정도의 소금 입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게 최저가가 500만원, 스테이트 공사 5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2번은 도대체 가중치를 넣었을 때는 몇 점 정도의 30점 만점에 몇 점이 맞냐 이거죠. 그러면 입찰가 505만원 빼기 최저가 그 5만원 맞죠? 머릿속으로 같이 생각해보면 나누기 500만원 그러면 0.01이지 않습니까? 1%잖아요. 1% 5만원 더 많으니까. 그러면 1%예요. 이 최저가와 입찰가 차이가 1%. 그럼 0.01이잖아요. 0.01 이걸 하면 0.01 곱하기 1 곱하기 30 하면 0.3이죠. 0.3이면 30에서 0.3을 빼면 29.7점. 그럼 30점이나 29.7점이나. 네. 30점이나 29.7점이나 최저가와 1% 차이는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1% 차이만 나니까 이상하다 보면 자 여기 한 50%, 한 20%하고 20% 차이가 나요. 이 아파트에 여기 600을 넣었어요. 500이랑 600이란데 자 봐보십시오. 600 빼기 500 그럼 100만원이면 100만원 나누기 500 하면 20% 차이인데 0.2조에 계산으로는 0.2에다가 30을 곱하면 몇이에요? 6점이잖아요. 6이지 않습니까? 6에서 30을 빼면 24점. 자, 그럼 여기가 24점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기 가보게 8번. 목소리 8번이에요. 1000세대에 소득 연간 3번이면 1000만원을 받아야죠. 작은 업체가 좀 500 쓴 거예요. 자, 그럼
이 1000만원 빼기 최저가 500, 500 남죠? 500 남은 게 500. 그러면 1이지 않습니까? 1 곱하기 30 빼기 1, 아니 30 빼기 30만원? 0점. 그럼 0점이에요. 그러면 이 8번째는 낙찰 가능성이 있어졌어요? 불가능. 여기 몇 번부터 불가능해요? 몇 번부터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5번이에요. 4번도 좀 예하면 자, 5번 예약 불가능해요. 여기가 20%예요. 50%니까 5번 이하라지만 20% 이하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왜? 아무리 적격심사 점수로 만에 들어서 5점 정도 나머지 2점씩 따라도 8점 차이 나잖아요. 전체 동네로 한다고 해도. 그러면 번째적으로 6점을 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억짜리 페인트 공사가 1번 업체인데 2개 업체만 구합하려고 연차를 2개 업체만 1번 업체가 딱 1번 최저가가 5억, 2번 최저가가 7억이라 해봐요. 그러면 지금의 방식으로 한다면 1번 업체 30점, 2번 업체 27점, 2번 업체 낙찰을 하든지 해줄 수 있죠. 그러면 낙찰된 업체는 떼키죠. 그런데 낙찰하고 게시판에 딱 붙여놓으면 2억이나 최저가보다 많은 업체를 우리 소장 회장이 가운데서 뭘 먹을까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 아파트에서 몇 년 전 얘기예요. 4천만원짜리 그 지하주차장에 공사했을 때 4천만원짜리 낙찰가 4천만원. 근데 최저가가 2천만원이고 좀 따보잖아요. 두 배인데 2천만원짜리 최저가로 하지 않고 왜 따블 공사에 2천만원 더 주고 3천만원짜리 공사를 했다고. 이렇게 이제 이쯤 중에는 전회장도 있고 전감사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적격 심사라는 거하고 최저가라는 구별해요. 주민들이 잘 못하잖아요. 그냥 금액만 보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 인사를 나가는가.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사퇴를 하셨고 감사님도 사퇴를 하셨고 그리고 소장님도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적격 이 심사에서 이 차액가는 적격 심사에서 이 차액가는 최저가에 가깝게 낙찰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체도 여기에 가깝게 응찰을 해줘야 되겠죠. 그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이 과연 가중치를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방식을 고집할 것인지 생각 한번 이제 정리하셨어요? 네. 지금 이거는 적격 심사 후잖아요. 신용평가 등반에서 행정 처분 등반에서 수율자 장비 실적 그리고 적격심사 점수 입찰가 그래서 만에 든 업체가 5점 나머지 1점씩 이렇게 하는 적격심사 이거를 어떤 아파트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은 5점 주거나 이렇게 나머지 다 1점씩 줘야 되는데 4점 3점만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변별의 경우는 입찰가 과거에는 여기에 20%, 40%, 20%가 이렇게 퍼센티지가 있어서 5, 4, 3, 2, 1 순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해서 제가 이상한 회장님한테 이걸 말씀드려가지고 기정이 됐어요. 2등을 뽑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입찰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맞다. 전자 입찰이 승무가 되면서 우리가 전자적으로 수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할 때 수를 인쇄를 하니까 5시까지 나가는데 6시부터 개찰이 가능하잖아요. 1시간 이후에 개찰이 가능하니까 5시까지 마감이고 6시에 서류는 열어볼 수 있지만 회의는 7시에요. 근데 이제 서류를 다 인쇄를 하려니까 정도 그렇고 링크도 그렇고 프린터도 상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장님들이 상품 제출 좀 해주세요라고 공공에다 넣어가지고 한 번씩 받았어요. 왜 전자로 받으라 했는데 이거를 공정성 훼손되게 손으로 문화해야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안했어요. 입찰을 보는 소장님들이. 그리고 저도 언제 그걸 인쇄하고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문제 있겠냐고 이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조언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초의 명령을 받습니다. 입주협회에서 의결을 했고 공고문에 명시를 했다면 환불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자, 5시까지 서류 제출했고 7시에 회의인데 6시에 소장님이 혼자 있어요. 동대표는 아직 안 왔어요. 6시에 서류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열줄.
그걸 읽지 말라고 전자 입찰을 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동대표들이 다 모인 입찰 시간 7시, 그 7시에 서류를 개봉해야 된다. 적격심사에 동점이 나왔거나 아니면 세부가 최저가일 때 금액으로 동금액이 나왔거나 그러면 추첨하게 되겠죠. 추첨하는데 회의 때 뜬금없이 추첨을 해야 되는데 업체의 이해관계를 불러야 되잖아요. 불러서 추첨 앞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불러요? 10시, 11시 전화해서 전화가 안 받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도 이제 10조위가 공고문에 추첨 방법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장소를 명기해놨다면 이해관계인이 오지 않았어도 그냥 소장이나 회장들이 뽑아서 앞에서 포함된다 이거죠. 네. 업체가 선정이 되면 입주자 대표에서는 반드시 바로 즉시 관리주체한테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보받은 소장님은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여기 공동정보 시스템 여기 세 군데다가 게시해야 되죠. 어떻게? 낙찰업체 3호, 주소, 대표자 및 연락처, 사업자 등록번호, 계약 금액, 계약 기간, 수리약일 경우 그 사유, 적격 심사인 경우 개인정보를 제기하고 그 평가 결과 이렇게 하고 계셔요?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대충 몇가지만 써서 올리는 거 아니죠? 되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습니다. 이제 재공고 1차에 입찰을 냈을 때 입찰이 됐어요. 아니 제한적인 입찰을 가보게 1차에 입찰이 됐어요. 3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2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2차에 재공고 하셨으니까 재공고 할 때 1차 입찰되고 2차 재공고 할 때 그 사이에 회의해요 안 해요? 회의해요? 회의하고를 다 재공고 내셨어요? 예. 네, 반드시 1차에서 입찰이 되면 2차 공고를 완화할 건지 그대로 낼 건지 강화할 건지 반드시 회의를 해야 되는 원칙이에요. 근데 그냥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이 안 되니까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1차에서 입찰이 되고 2차에서 똑같이 냈거나 아니면 완화했을 때는 그래도 입찰이 되면 이제 입찰입니다. 이제 수리가 가능해요. 2번 입찰 됐으니까. 근데 2차 재공고 때 강화해버렸어요. 자본 5억에서 10억으로 강화했어요. 그러면 이거 재공고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규 공고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재공고하고 신규 공고가 차이점이 신규 공고는 10일 공고할 수 있다고 재공고는 또는 긴급 공고는 5일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수리 계약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니까 그래서 강화를 해버리면 다시 신규 공고라고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데 2개 제한적 입찰인데 결국은 2개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2개의 업체가 들어왔고 옵션은 안 들어왔어요. 이제 모 회사는 안 들어왔어요. 그 모 회사 다른 회사 타 회사도 수의 계약 대상에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넣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입찰 공고에 참가 자격 제한에 들어와야 돼요. 참가 자격 제한에 안 들어오는 다른 업체를 데려다가 수의 계약할 수는 없다 이거죠. 네. 그리고 신규 공고, 재공고, 수정 공고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신규 공고는 최초로 내는 공고 또는 강화해서 내는 공고 이거 신규 공고다 이거죠. 재공고는 입찰해가지고 다시 내는 공고, 재공고 5일간 할 수 있는 거. 수정 공고는 내가 6월 13일이죠. 5일 6월 18일 목요일인데 6월 13일 금요일로 잘못 써서 다 있어서 어느 생각이 들어서 수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걸 수정 공고라는 단어로 생각합니다. 적격심사는 입주자 대표 회장이 계약자인 경우가 있고 관리소장이 계약자인 경우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입주자 대표 회의가 계약자인 경우 머리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죠. 지금 우리하고 하는 거 주택거래 업자 또 사자 순서를 정해야 돼요. 주택거래 업자 그 다음에 사자로 하는 공사 또 장기금으로 하는 공사 정비안전 관리 관련된 공사 자, 이런 이 네 가지가 입주자 회장이 하는 계약이잖아요. 그 계약을 그 회장이 하는 계약에 적격심사를 하나 준 것이고 관리주체는 관리소장이죠. 관리주체는 관리소장이에요. 어떤 소장이면 관리주체는 아니다라고 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관리주체가 하는 계약은 경기청소 물탱크 가해 승강기 등등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빼고는 다 소장이 했다고 일단은 개념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뒤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적격심사는 무조건 5인 이상의 유효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동대표가 25명이 와서 평가를 하다 싸우고 나가더라도
5개의 유효한 평가표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적격심사 회의는 입주자 대표의 의견이 있는 회의가 아니고 그냥 최종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냥 우리가 주차 회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입주자 대표 회의장이 계약자인 경우 입주자 대표의 전원 구성원 플러스 입주자 입대인과 선정한 평가위원 1인, 그러면 입대인과 10명이라고 봤을 때 10명 플러스 1명, 그럼 11명이 평가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1명은 입주자 등에서 1명이거나 외부인 1명이거나, 이 외부인 1명이라는 법적 취지는 우리 소장님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소장님들은 외부인이잖아요. 아파트에서 봤을 때 자치관리에서는 소장님들이 반드시 들어가서 평가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가인데. 근데 우리 소속의 소장님인데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들어갔는데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소장은 배제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아닌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는 관리주체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와 하도라고 끝납니다. 그럼 당연 규정이죠. 그럼 관리주체, 관리소장은 그 사업자 관련돼서 계약할 때, 조계심사할 때 평가해요? 안 하시죠? 평가 안 하시죠? 조계심사할 때 소장님들 평가하십니까? 이제 여기 다 자꾸 다 일관하고 계신 거예요. 소장님은 반드시 관리주체와 항목입니다. 플러스 입주자 대표회의, 그 다음에 우리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인데 입주자 등에서 1명, 그러면 동대표 10명, 관리소장 1명, 관리소장이 선정한 사람 1명, 그러면 이때는 12명 평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11명, 여기서는 12명인데 아무튼 간에 5명 이상이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요거 아까 나왔어요. 아까 참석수당, 우리가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주면 또 삐지잖아요. 근데 관리비용을 1억이라도 나가면 근거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절대 못 줘요. 절대 못 줘요. 어떻게 줘야 돼요? 관리비용에다가 평가위원 중단하고 명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귀찮은 일반 의결하는 회의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입주자대표 회의라는 것은 참석 수당이라고 분명히 회당 5만원, 회장은 30만원, 50만원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적격심사 의결하는 게 아니에요. 동대표가 20명이라도 그냥 5명만 와서 5명 이상만 와서 평가만 하고 가면 될 일이다 이거죠. 그럴 때 반드시 지급하려면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왜 조용하냐? 이거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만 정착되잖아요. 다 알잖아요. 누군가가 알면 그렇죠.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평가위원 어떻게 평가위원을 발탁을 해요? 3가지 정도 지금 현재 발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1번 회장이 주택관리업자 평가위원을 발탁할 때요. 참관위원장을 합시다 이렇게 회의 때 회장님 말을 구비해요. 그 아파트가 그래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그 참관위원장이. 근데 감사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없이는 안 됐어요. 그러면 왜 회장이 마음대로 참관위원장을 우선해가지고 하냐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런 소리죠. 그래서 또 구청이나 이런 거 90%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장이 참관위원장 혹시나 다 의결하십시오. 참관 의결을 해요. 그 정도면 또 괜찮다라고 보잖아요. 또 감사가 내가 통장이나 부회장 하고 싶은데 내 회장이 마음대로 참관위원장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나 가면 안 하는데 소장님이 알아서 입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5일 정도 해놨다가 마지막 날에 추첨을 통해서 1명을 뽑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장님한테 권한을 이행합니다. 여기 아파트는 회장님이 아주 소액이 오래됐어요. 소장님이 오신 지 이제 한 달 됐어요.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다 전화 돌려가지고 10명을 다 접수를 시켰어요. 그러면 그것을 추첨하면 누가 되었어요? 회장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자, 반대로 회장님이 이제 되신 지가 몇 개월 안 됐어요. 근데 소장님은 10년도 넘었어요. 근무한 지가. 그러면 거기에 접수한 사람은 다 소장님이 보내서 들어오는 사람이겠잖아요. 뻔히. 그러면 이제 회장님이 왜 입찰을 못했겠습니까? 위탁업체 보내려고, 관리소장 보내려고, 이러려고 했는데 소장이 다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그 10명이 접수가 되면 그 10명이 회장님하고 친한 사람이 몇 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소장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업체가 여기 소장이 원하는 업체가 낙찰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일이 생겨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동대표라는 게 뭐예요? 한 선거구에 대표성을 띈 동대표 한 명을 뽑아서 무게감 있게 평가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뜬금없이 아무 지식도 없고 알지 못하는 입주민 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그게 공정성, 투명성, 통찰력 있는 어떤 아니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좀 폐지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자꾸 주장을 하면 또 되더라고요. 그리고 입찰 공고도 홈페이지 동작의 게시판 공동정보 시스템에 공개하게 돼 있죠. 우리가 입찰 공고를 하면 10일간 입찰 공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10일간이라는 것은 6월 1일날 공고를 한다고 딱 봤을 때 6월 12일 마감이잖아요. 6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해서 10일간 공고한다 그러셨으니까 회의 개최 공고를 안건 상정할 때 5일 이상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회의는 6월 1일날 회의 개최 공고를 한다면 언제가 회의해야 돼요? 그렇죠? 6월 7일날 해야 되죠. 2, 3, 4, 5, 6 이렇게 5일간 이거 좀 다 하시는 내용이지만 이거 질문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주차는 하자 됩니다 이거죠. 정기회의, 임시회의, 긴급회의, 임원회의 이런 말을 막 저하고 통할 때 이렇게 막 섞어가셔요. 자, 정기회의가 뭐예요? 정기회의는 우리 아파트에 정해진 날에 하는 회의. 우리 아파트는 분기별로 한다, 분기별로 한다. 그건 매월 한 날에 정해졌잖아요. 그렇게 정해진 게 정기회의인데 그러지 않은 날짜에 하는 것을 임시회의. 긴급회의는 갑자기 안전사고 등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 두 가지 이유에서만 긴급회의 할 수 있잖아요. 안전사고 등 긴급할 때. 또 두 번째는 앞전에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걸 똑같이 이번에 또 다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상자 5월 2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는 면제를 해줬습니다. 긴급회의는 내 마음이 긴급하다고 해서 긴급회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전사고에 긴급할 때 또는 이렇게 앞전에 했던 회의를 똑같은 목적으로 다시 할 때만 가능하다. 임원회의는요, 우리 아파트에 감사, 총무, 이사가 계셔가지고 고문들이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임원회의 한다고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요거 다 아시죠? 너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관리관에 9명인데 현재 선출된 대표가 6명 있었어요. 9명의 상부에 있는 6명이 있어요. 그러면 구성원을 6명으로 한다는 관리관에 9명으로 아무 있어도 하나 안 구해져서 이 관리관의 3분의 2상 구해지면 그 구성원을 6명으로 한다는 단체 조항이 있죠. 그래서 9명일 때는 5명이 가방수고 6명일 때도 4명이 가방수고 6명의 절반의 이상이 돼서 반이니까 5명이 되버리면 다시 9명이 되버린다 이거죠. 구성원이. 그래서 5명이 가방수면 5명이 가방수면 몇 명이에요? 아니, 자, 여기 관리기관이 9명이에요. 여기 9명이에요. 근데 9명인데 가방수 5명이에요. 관리기관에, 근데 저 6명이에요, 6명. 현재 뽑히는 사람 6명이에요. 그럼 4명이, 근데 5명밖에 안 뽑혔어요. 그러면 가방수가 몇 명이냐, 이거죠. 5명이 뽑히면 5명이 선출돼서 5명 주마다 차원해야 돼요. 그러면 한 명만 벌써버리면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장님들이 반드시 6명 이상을 선출을 해놓는 거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6명. 지금 공고문과 청구 파일이 상의할 때 우리 공고문이 한 3장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청구 파일이 쫙 있지 않습니까? 이 공고문에는 계약 기간을 24개월로 되는데 청구 파일 쪽에는 36개월로 해놓은 거예요. 중간에 알았더라면 서로 수정하고 빨리 해결했을 건데 괜찮을 때까지 마감해서 괜찮을 때까지 회수량도 올라오고 입찰업체로 일행하게 이렇게 넣어본 거예요. 그럼 입찰가가 다 틀어져버죠. 그랬을 때 뭐가 우선이냐 이거예요. 입찰 공고문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소장님들 쫄 필요 없어요. 입찰 공고문이 우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입찰 공고문의 마감일자와 전자로 등록한 마감일자가 다른 경우
딱 입찰서를 이렇게 좀 마지막 세 장째에 딱 넘겨봤더니 6월 5일 13일, 6월 13일 오늘 마감했어요. 그런데 전자로 등록한 거기를 늘려봤더니 6월 12일인 거예요. 그러면 6월 12일이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상해안가도 한 번씩 가야 되겠죠. 요거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참가 자격 제한, 수의계약도 포함한다. 항상 어떤 조항이든 수의계약도 포함한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해당 그 입찰 공고일 현재부터 마감일까지 적용한다는 거예요. 뭐를? 금품, 물품, 상품, 발전기준을 사용자,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소장님 이렇게 네 분들께 위탁 업체든 어떤 사업자든 간에 뭔가를 준다고 하거나 주거나 하면 입찰 생각 못한다 이거예요. 언제? 현재부터 입찰 공고 현재부터 마감하는 날 생에 근데 이거 파견이 일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1년 전에 밥 먹은 것도 문제가 한 달 전에 밥 먹은 것도 문제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임직원으로 소속된 주택관리업자, 가령고 비용자와 기계조립소 포함.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찰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소속의 소장이 여기 아파트에 공대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입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죠? 우리 소속 소장이 당연히 우리를 찍어줄 거 아닙니까? 그건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그 찍어줘서 고맙긴 한데. 그런데 우리 소속의 소장님이 아니라 우리 소속의 소장님이 소유자의 문제에 와이프가 계셔야 공대표로. 그래도 안 된다 이거죠. 또는 그 소장님의 부모가 있어도 안 되고 자녀나 손주가 있어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집계 좀 비교를 하잖아요. 높을 조자예요. 거줄 숫자 위로 아래로 다 안 된다 이거죠. 과거한 입찰 제한이 위반이냐라는 질문이 또 와요. 우리가 그 주택관리업 등록 기준이 1억이 개인 1억이고 이렇게 법인 우리 같은 법인이 2억 이상의 등록 기준입니다. 근데 입찰 공고는 현재 공고일 10억 이상 이렇게 공고를 보통 해요. 근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억 2억인데 10억을 하니까 이게 과거한 입찰 제한이 되느냐 이거 위반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물어본 것은 절대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관해서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정확하게 숫자가 안 정해졌잖아요. 기준에 10% 미만이거나 이하거나 이런 규정 없잖아요. 여기다가 100억으로 써도 위반이라고 누가 말할 수도 있냐 이런 주관적인데. 그리고 적격심사 기준이 5건이 만점으로 되어 있어요. 실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적 이제부터 맨 뒤에 보면 실적 5건이 만점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낮아요 기준이. 우리는 277건인데 다 보죠. 그런데 그런 걸 반자에 의해서 앞에다가 1000세대 10개 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5년간 실적이 이렇게 그것도 완료 실적, 지금 현재도 아니고 이렇게 참가자기 지나다가 바꿔놔요. 이게 또 과거와 입찰 제한이냐 이거죠. 아니다고 기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우리 아파트가 1000세대면 1000세대 이상 10건 이상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 기술인력을 참가 자격에 제한해 보신 적 있어요? 웬만하면 안 해야 돼요. 10인 이상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이거 상하니까 하하니까 공부할 수 있다는 규정 붙였죠. 사업자 1인 공사 5억짜리를 하려고 칩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에 장충동이 5억 있어요. 5억 있는데 넘어볼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수학 입장에서는. 그래서 현장 판단했다든가 공정에다가 5억 이상인 경우에 입찰가가 5억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딱 적어놨어요. 상한가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 규정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위반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이 절차대로 해야지만 위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당 입찰과 관련한 3개소 이상의 전적서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검토 결과가 있거나 이렇게 관계 전문가 또는 지원기구의 자문 검토 결과가 있거나 이렇게 절차를 밟았을 때만 5억이라고 금액을 상한가를 정할 수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이유를 써놨어요. 우려사항 이렇게 공고를 하면 우리한테 소장이나 회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파트 장충 5억밖에 없으니까 안 적게 하라고 한 거잖아요. 의도가. 근데 입주민 입장에서 어째요? 아니 왜 저렇게 5억이라는 걸 표시해줘갖고 다른 업체들이 3억에도 들어올 수 있는데 4억 9,999만 원 들어오게 유도하는 거야?
이렇게 엉뚱하게 왜곡해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태료들도 맞죠. 네. 입주자 대표 회장이 계약자인 경우 아까 짚어드렸잖아요. 주택가격자, 하자, 장충, 정기. 네. 딱 이것만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복잡하니까. 그러고 나머지는 다 관리소장이다. 그런데 이렇게는 자꾸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자, 어린이집 계약은 어린이집 계약은 오피스들이 이상하거나 선생님이 이상한데 어린이집 있는 데나 알아야지 잘 모르지만 어린이집 계약은 사업자 선생님집을 따르지 않아도 그죠? 그리고 계약서가 관리구역에 뒤에 보면 붙어있어요. 뭐라고 붙어있냐? 아파트마다 틀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보통 준칙이 회장, 소장 다 들어있어요. 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써놓고 정기 중고시 계약, 기계 성능 점검 계약, 요거는 회장이에요. 제가 이거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헷갈릴까봐 밑으로 빼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소장님하고 계약이 있으면 다음번 계약 때는 꼭 회장님하고 하시고 계약서 공개용으로 30일 안에 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다 왔습니다. 참가 자격 기준 방금 전에 1000세대 이상, 10건 이상, 5년간 관리 완료 실적이 빨간색은 의무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재학년이 할 때 완료 실적이라고 5년간, 2년간이라고 정부해야 이거예요. 5년간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적격심사 서류. 적격심사 서류에서 실적을 한번 가보면 여기 맞죠? 그냥 5건이 만점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법적인 사항이죠. 그런데 시군구에서 발행한 현재의 관리 실적이에요. 참가자에 대해서는 5년간 완료 실적이고 여기 실적은 현재 관리 실적이다 이거죠. 계약보증금 또 증권, 네, 계약보증금, 증권, 입찰보증금, 증권 그래서 5% 이상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은 주택가격자라든가 용역계약, 단가계약 이런 것들은 10%, 공사인 것은 20%. 네. 부가세를 이렇게 부가세를 제외하고 500만원 이하는 면제할 수 있잖아요. 이거 증권 다 면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제되는 항목이 탱크 정도, 또 소독, 프로그램, 소방, 승강기는 한 4개 정도. 이 정도만 1년에 계약 금액 500 안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증권을 받아오면 진짜 이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어째요? 이렇게 500만원 이하여서 증권도 면제할 수 있지만 소장님들이 수익도 우리 옥상에라도 좀 힘을 수 있기도 하는 항목이죠. 네. 그렇다. 나는 질문 안 하고 시간이 열심히 딱 지났습니다. 제가 그게 보험 사람하고 사람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목동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고백까지 하시는 거예요. 한 10년 되신 여자 소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은 우리 회사에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정말로 그래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소장님이 우리 회사의 기분이시고 또 지방으로 보면 장남이시고 장녀시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희 회사가 급성장하게 되기까지는 여러 소장님들의 도움이 컸다라고 봅니다. 제가 열심히 경청하시고 한 분도 뽑아서 파락파락 힘을 하잖아요. 그래서 145 3층에 냉동실에다가 부르게 행복이 일어났는데 지명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말할 생각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13일이잖아요. 13일 날 휴가를 가장 먼저 등록한 사람 누구예요? 누구요? 정웅 소장님. 안 가고 계세요, 정웅 소장님. 어떻게 그만두셨다 전화오셨죠? 네. 145 3층 냉동실에 한 분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